안녕하세요. 저는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주부이자 어여쁜 7살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 채널의 사연자님들을 보면 다들 충격적인 일을 겪으셨던데, 저와 제 딸이 겪었던 사건은 모든 사연을 합친 것보다 끔찍하고 경압스럽답니다. 제가 얼마나 분노했던 일인지 이야기를 펼쳐볼게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희 모녀에게 힘이 돼주는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의 남편을 소개로 만나 3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저희 둘 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비교되는 게 없어서 누구의 반대도 없이 무탈하게 부부가 되었죠. 맞벌이로 열심히 일을 하며 신혼생활을 하였고 제 나이 35이 되고 나서야 2세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제가 임신한 소식을 듣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태교에만 전념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와 살림만 하는 엄마와 아내로 지냈습니다. 저는 딸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며 보통 엄마들처럼 바삐 살았어요. 한편 남편은 가장으로서 회사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서 월급 이외에도 수당을 많이 받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겠답니다. 여보, 당신 이번 달에 야근을 몇 번이나 한 거야? 수당이 월급만큼이나 나왔어. 너무 몸을 사리지 않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힘들어봤자 수연이 키우는 당신만 하겠어? 살림하고 육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고. 난 하나도 힘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이는 중견회사 생산직에서 일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해야 했어요.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런 내색 한번 보이지 않고 되려 살림하는 제가 힘들 거라며 배려해 주었답니다.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의 딸바 보여서 집에 오면 쉬지도 않고 딸아이 육아를 함께 해주었죠. 그래서 저는 산후 우울증이나 육아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고 재밌게 살았네요. 제 딸아이는 저희 부부 말고도 친정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라서 그런지 애지중지하시며 매주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딸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남편의 유일한 가족인 시어머니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셔서 제 딸을 보러 일부러 찾아오시지 않았고 저희가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도 크게 반기지 않으셨답니다. 며느라, 네 딸 오줌 쌌나 보다. 냄새 나니까 기저귀 좀 갈아주거라. 어머님, 지금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니 어머님이 가르치시면 안 될까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내가 밥 차릴 테니까 네가 기저귀 갈아라. 난 애 보는 게 성격상 맞지 않아. 네? 알겠어요. 그럼 상 좀 마저 차려주세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손녀가 남이라도 되는 듯이 거의 안아주지 않았어요.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라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아이가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콩알 만한 녀석이 언제 그렇게 자라서 유치원에 가게 됐는지 볼 때마다 신기했답니다. 날씨가 더워질 때까지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퍼지며 난리가 났어요.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이나 학교 다 모두 난리여서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야 했죠. 제 딸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여서 저와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어요. 미운 5살이라고들 하는데 제 딸은 때도 쓰지 않고 너무 온순해서 제 몸과 마음이 항상 편안했답니다. 수연아, 집에만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 난 엄마랑 있으니까 좋아. 같이 요리도 하고 글쓰기도 하니까 재미있어. 친구들 보고 싶지 않아?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딸 엄마를 편하게 해줘서 고맙네.
놀러 나가자고 떼도 쓰지 않고 심심하다고 투정도 부리지 않고 말이야. 딸아이는 제가 집안일을 할 때면 말없이 옆에서 청소를 거들거나 얌전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큰 어려움 없이 육아와 살림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제 남편의 회사도 사정이 힘들어졌답니다. 회사에 일감이 없어서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잦았는데 얼마 뒤에는 아예 회사에서 당분간 경영이 어렵겠다며 모든 직원들에게 무기한 휴가를 주었습니다. 말이 휴가지 백수가 된 거나 다름없었죠. 이런 상황을 겪게 된 저와 남편은 큰 걱정에 빠졌어요. 여보, 나 내일부터 배달 대행으로 일하기로 했어. 코로나로 다른 일은 죄다 망하게 생겼는데 배달 일은 사람이 없어서 힘들 정도로 일이 많다더라. 회사에서 다시 부를 때까지는 이 일을 하면 될 것 같아. 그거 오토바이 타고 해야 하잖아. 너무 위험해서 걱정되는데? 에이, 괜찮아. 조심해서 타면 돼. 그리고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하면 충분히 회사에서 받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도 일을 구해서 맞벌이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코로나가 기다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언제까지 당신에게만 가정을 책임지게 할 수 없어. 나도 일자리 몇 군데 알아봤는데 요즘 학교나 유치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방문 수업을 그렇게 많이들 한다고 했어. 나 예전에 과외를 오래 한 거 기억하지? 해봤던 일이라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그래서 학습지 선생님으로 일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당신까지 일을 하면 우리 수연이는 어떡해? 아무데도 못 가는 상황인데 말이야. 친정 부모님한테 맡기면 어떨까 싶어. 두 분이 워낙 우리 수연이를 예뻐하시니까 기분 좋게 받아주실 거야. 그렇긴 한데, 장모님 허리랑 무릎이 안 좋으시잖아. 장인어른도 마찬가지고. 우리 딸 보는 게 크게 힘들지 않으실 거야. 수연이가 워낙 조용하고 얌전하니까 충분히 돌봐주실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멀쩡하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으면 이런 고민을 할 일도 없었는데. 여보,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 없어. 길거리 맛집 식당을 봐봐. 죄다 망했다고. 그래도 우린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자. 그래서 저는 학습지 방문 교사로 일하기로 했답니다. 친정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수연이를 부탁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취직한 사실을 알고 손녀가 걱정이 되셨는지 당신이 돌봐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범하고 며느리? 너희가 고생이 많게 생겼구나. 그래도 어찌하겠느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걸.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돕고 싶어서 찾아왔다. 수연이를 내가 봐주면 어떻겠냐? 어머님이요? 어머님 애 돌보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물론 수연이가 얌전하고 온순해서 크게 힘들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돌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수연이를 봐주시겠다고 했고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얘는 안 싸도 몸 아픈 걸 생각 안 하니? 작년에 무릎 수술까지 받으신 양반한테 애를 맡기는 건 무리야. 난 아픈 곳 하나 없으니 나한테 맡겨라. 내가 성심성의껏 돌보마. 빈말로 하는 소리 아니야? 시어머니가 까칠하긴 했지만 남편을 훌륭하게 잘 키우셨으니 제 딸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친정엄마께 부탁드리는 것보다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아, 듣고 보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어머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해요. 부탁은 무슨? 내 소녀 내가 돌보겠다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거냐? 네, 어머님.
그럼 모레부터 어머님이 수연이를 봐주세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어머님 댁에 들러 픽업할게요. 그래, 생각 잘했다. 내가 잘 키워줄 테니 걱정할 거 하나 없다. 그런데 며느라? 수고비는 줄 거지? 손녀를 하루 종일 보내면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어머님, 당연히 수고비를 드려야죠. 많이는 못 드려도 매달 챙겨드릴게요. 요즘 애 봐주는데 드는 돈이 만만치 않게 들긴 하다만 나는 큰 돈 바라지 않는다. 매달 50만 원만 줘라. 그거면 너희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벌이가 좋아지면 더 챙겨드릴 테니까 신경 좀 써서 수연이를 봐주세요. 그래, 알겠다. 그럼 이야기 끝났으니까 너 출근하는 날부터 바로 수연이를 데리고 오거라. 그래서 전 친정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시어머니께 딸아이를 맡기게 되었어요. 이틀 뒤 방문교사로 일을 시작해서 아침에 수연이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특별히 힘들거나 어렵진 않았어요. 또 요즘 애들이 거의 다 착해서 일하는 게 즐겁고 행복했답니다. 걱정했던 딸아이도 시어머니와 지내는 게 재밌었는지 늘 미소 진 얼굴로 시댁을 향했어요. 수연아, 할머니 좋아? 응, 할머니 너무 좋아. 선수도 가르쳐주고 게임도 시켜줘. 그랬어. 할머니가 우리 수연이를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수연이는 좋겠네? 응, 할머니 집에 가는 거 재미있어. 아이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딸아이를 잘 대해주시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월급을 받아 더해봤더니 형편이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 시어머니께 70만 원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어머님, 많진 않지만 이거 받으세요.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넣어드렸어요. 그래, 고맙다. 내 이 돈은 수연이 간식 먹이는데 쓸 테니 염려 말아라. 걱정 안 해요, 어머님. 그리고 수연이한테만 쓰지 마시고 어머님 필요하신 데 있으시면 쓰세요. 요즘 수연이가 어머님과 보내는 게 재밌는지 어머님 댁에 올 때마다 콧노래를 불러요. 제가 어머님 덕분에 마음 놓고 사회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정말이냐? 내가 조금 신경을 써줬더니 좋았던 모양이네. 앞으로는 2배로 잘할 테니 마음 편하게 놓거라. 그래, 일은 할 만하냐? 네, 예전에 해봤던 일이라 재밌어요. 수연이 가르치듯이 공부 가르치고 돈도 버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요. 어머님이 계속 수연이를 봐주신다면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 수연이는 걱정 마라. 내가 최선을 다해 키워줄 테니까. 어머님 감사해요. 아이 키우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애들은 싫어하지만 우리 손녀는 좋아한다.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항상 수연이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시어머니 말씀에 7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적게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되어 2번째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문 수업을 신청하는 가정이 많아서 제 수요문학도 늘어나 보너스까지 받아 꽤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저는 딸아이를 위한 적금을 제외하고 모든 돈을 인출했답니다. 예전부터 현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에 환급을 받는 재미를 알고 있어 그렇게 했죠. 집으로 돌아가 생활비와 시어머니 드릴 돈을 계산해서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사건이 벌어졌어요. 서랍에 두었던 생활비 봉투가 감쪽같이 사라졌답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봐도 흔적도 없었죠. 여보, 당신이 생활비 봉투 가져갔어? 내가? 아니,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왜 당신 돈에 손이 되겠어? 그럼 돈 봉투에 발이 닿아서 도망이라도 간 건가? 솔직히 말해봐.
어디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가져다 쓴 거야? 글쎄, 아니라니까. 내가 말없이 돈을 가져다 쓸 사람이야? 그건 그렇긴 한데, 내가 아니면 당신밖에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지금 날 계속 의심하는 거야? 당신이 어디다 잃어버려 놓고 왜 사람을 의심해? 그이가 목소리를 높이자 저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 일로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전 분명히 돈을 뽑아서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기 때문에 남편이 가져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가져가지 않았다며 무섭게 화를 냈어요. 당신 진짜 사람 질리게 만든다. 몇 번에도 말해야 내 말을 믿어주겠다는 거야. 난 당신 돈을 훔쳐가지 않았어. 당신밖에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남편을 의심할 거라고. 나 진짜 아니야. 당신이 어디다 잃어버린 게 분명할 거니까 자기 찾아오란 말이야. 자기가 지치지 못하게 잃어버려 놓고선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 남편과 저는 사라진 돈 때문에 갈등이 깊어져서 각방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월급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현금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한 짓을 증명하려고 일부러 돈 봉투를 잘 보이는 침대 옆에 두었답니다. 그리고 돈을 가져가는 찰나를 잡아내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와 셋이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안방에서 기척이 들려서 달려갔어요. 안방 문을 열고 현장을 잡아냈는데 돈을 훔치는 범인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돈을 왜 들고 있는 거야? 딸아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놀란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돈 봉투는 손에 꼭 쥐고 있더군요. 딸아이가 놀랄 만큼 저도 놀라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훈육을 해야 할지 곤두서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도둑질을 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으니까요. 수연아, 솔직하게 말해.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아. 너 지난번에도 엄마 돈을 훔쳐갔지. 이게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몰라? 수연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는데 잘못을 시인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너 엄마가 오냐오냐 했더니 이런 짓을 벌여?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울고만 있어?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저는 감정이 격해져서 화를 더 크게 내며 그 큰 돈을 가져가서 어떻게 했는지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와 무슨 일인지 금세 파악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왜 엄마 돈을 훔친 거니? 수연이가 가져간 돈을 어디에 뒀어? 그걸 네가 썼을 리가 없잖아. 몰라. 말할 수 없어. 입을 연 딸아이의 말에 화가 더 크게 났습니다. 수연이 너 이리 와. 엄마한테 매를 맞아야 솔직하게 말할 거야? 벌써부터 엄마 돈에 손을 대면 나중에는 얼마나 큰 사고를 치려는 거야. 엄마는 수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당장 엄마 돈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 여보, 참아. 대답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자고. 이게 기다려줘야 하는 일이야? 도둑질을 했으면 크게 혼쭐을 내야지. 애가 못 모르고 가져간 것 같아. 호기심이나 장난일 수도 있잖아. 6살짜리가 돈을 어디 가서 썼을 리가 없어. 당신은 어렸을 때 재미나 호기심으로 돈을 훔친 적이 있어? 아니지. 그럼 수연이 그만 두둔하고 비켜. 그이는 여러 생각을 하다가 수연이가 혼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효자손으로 수연이의 손바닥을 몇 대 때리고 다시 물었어요. 수연아, 너 왜 돈을 훔쳐간 거야? 바른 대로 말해. 엄마, 사실은 뭐?
말 더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사실은 할머니가 시켰어. 엄마가 서랍에 돈을 넣어두는 것 같다고 나더러 몰래 가져오랬어. 지난달에도 돈 모은트를 훔쳐오라고 해서 할머니한테 가져다 줬어. 너 지가 할머니가 시켰다고 그랬니? 이수연, 도둑질에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안 되겠어. 다시 손바닥 내밀어. 이윽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냈는데 딸아이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시켜서 도둑질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데다 눈빛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 다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진짜 할머니가 시켰어? 너 만약 이게 거짓말이면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살 수도 있어. 경찰 아저씨가 와서 수연이를 잡아갈 거라고. 어이, 진짜야. 할머니가 시켰어. 난 진실을 말했으니까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지 않을 거야. 알았어. 엄마가 확인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만약 거짓말이면 더 크게 혼날 줄 알아? 딸아이는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고 저와 남편은 이 일로 여러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이는 시어머니가 그런 짓을 시켰을 리가 없다며 수연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고 저는 수연이의 말이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한숨도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웠답니다. 시어머니한테 직접적으로 손녀딸에게 도둑질을 시켰느냐고 묻는 건 안 될 일이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딸애가 시댁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전자상가를 찾아가 옷에 달아도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작은 소형 카메라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영상으로 보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들었죠. 다음날 수연이 티셔츠에 카메라를 달아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수연이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수연이 왔어?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쁘고 귀여워졌네. 자, 엄마한테 인사하고 할머니랑 놀자. 네, 알겠어요. 엄마, 다녀오세요. 수연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재밌게 놀고 있어. 어머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걱정도 태산이다. 내가 소녀딸이랑 지내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니? 수연이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서 네 일을 해라. 네, 그럼 이따 뵐게요. 그리고 시댁을 나와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순식간에 날이 어둑해졌더라고요. 서둘러 시댁으로 가서 수연이를 데리고 나와 집으로 가자마자 수연이 옷에 달아두었던 카메라를 떼어내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게 되었는데 딸아이 시선으로 보인 시어머니 모습과 시댁에서의 생활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란 저는 남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그 일을 기다렸어요. 수연이에게 밥을 챙겨주고 씻기고 재우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고 안방에서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수연이 옷에 수영 카메라를 달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왔어.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려고 말이야. 뭐? 당신 어머니를 의심하는 거야? 진짜 수연에게 도둑질을 시켰을까봐? 애가 거짓말하는 걸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내가 장모님한테 그런 짓을 했으면 당신은 가만히 있었을까? 흥분하지 마. 영상을 보고 화를 내든지 말든지 해. 내가 이걸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무슨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여하튼 틀어봐. 보나마나 당신이 헛짓거리를 했겠지. 과연 그럴까? 두 눈 똑똑히 뜨고 봐. 자, 시작한다. 저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제가 시댁에서 나가는 거로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수연이를 보고 말하더군요. 네 엄마는 일하러 갔다.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 알지? 수연이 너 오늘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놀아야 한다. 괜히 안방에 들어와서 방해하지 말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네, 할머니. 말 잘 들을게요. 딸아이는 작은 방에서 홀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놀던 수연이가 배가 방에서 나와 배가 고팠는지 주방에서 먹을 걸 찾다가 이내 과자 한 봉지를 뜯어 먹었답니다. 하지만 배가 차지 않았는지 시어머니가 있는 안방문을 열었어요. 안방문이 열리자 시어머니와 여러 노인이 둥글게 앉아서 담요 위에 화투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너 할머니 방에 들어오지 말랬지?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 할머니, 배고파요. 주방에 과자 있잖아. 그거나 까먹고 놀아. 과자는 매일 먹어서 질렸어요. 밥 먹고 싶어요. 젠장을 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네 밥 차려주는 사람이냐? 밥은 네 집에 가서 먹고 여기서 대충 과자로 때우란 말이야. 방해하지 말고 문 닫고 꺼져. 그리고 카메라가 도박판을 비추었는데 판돈이 얼마나 큰지 모든 지폐가 5만 원권이었답니다. 노인들은 제 딸이 들어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입에 담배를 물고 도박을 이어갔어요. 이윽고 안방에서 나오지 않는 수연이를 밀어내며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 부정타기 애가 왜 이래? 야, 나하고 멀뚱히 서서 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끝발이 안 봤잖아. 또 졌네. 이 기집애가 왜 이렇게 말이 들어먹지 않는 거야? 할머니 방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한 걸 까먹은 게냐? 대답해봐, 멍청한 꼬맹아. 죄송해요. 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밥 타령이네. 이 조그만 년이 왜 이렇게 먹는 걸 밝혀? 이따 너네 엄마한테 차려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참아. 네, 할머니, 참을게요. 이래서 내가 애새끼리 싫어한다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해보려고 하지 않고 늘상 어른한테 해달라고 조르는 게 등신 같다고. 할머니, 등신이 뭐예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쉽게 말해, 너랑 네 엄마를 뜻하는 단어니까 새겨들어라. 아차, 너 할머니가 시킨 건 왜 안 하니? 내 집에서 지내게 해줬으면 은혜를 돌려줘야 한다고 몇 번에 말해. 배웅망덕한 년아. 네 엄마들을 훔쳐오라고 시켰으면 지난달처럼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그게 내일은 꼭 가져올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만약 내일도 빈손으로 오면 재미없을 줄 알아. 네, 꼭 훔쳐올게요. 만약 내일도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할머니가 너 맴매할 거야. 맴매요? 알겠어요. 내일 꼭 가져올 테니 지난번처럼 맴매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시어머니한테 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지 수연이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저는 만일을 대비해 수연이에게 돈을 훔치다 걸렸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일러두었답니다. 남편의 표정은 심하게 일그러졌는데 화면에서 눈을 떼지는 못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 이 할머니가 돈을 따면 치킨 사줄 테니까 조용히 방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 네. 얌전히 방에만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또 한 번 안방문을 열면 베란다에 하루 종일 스며들 거다. 해봐서 알지? 베란다요? 할머니, 날씨가 더워서 그건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라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자 딸아이는 주방에서
한참 동안 먹을 것 찾다가 포기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혼자 인형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 외로운 장면을 보는데 저와 남편은 눈물이 바로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저의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딸아이를 불러 세우더군요. 야, 수연아. 할머니가 너한테 왜 오러 간가? 읊어봐라. 네, 할머니. 첫째, 할머니 집에 오고 갈 때는 항상 밝게 웃는다. 그리고 엄마가 오늘 하루가 어땠느냐고 물으면 재밌고 즐거웠다고 대답한다. 둘째, 할머니 집에서 보고 들은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셋째, 집에서 엄마 돈을 몰래 훔쳐서 할머니한테 갖다 준다. 만약에 걸리면 할머니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는다. 넷째, 규칙과 어기시, 베란다에서 하루 종일 벌을 서거나 화장실을 참아야 한다. 잘 외우고 있군. 그런데 너 외우기만 잘하고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할머니를 몇 번이나 귀찮게 했지? 만약 내일도 이러면 베란다에서 벌을 쓸 거야. 알겠냐, 이년아? 네, 할머니. 잘 알겠어요. 딸아이는 그렇게 대답하고 시모에게 안기려고 시도하더군요. 당연히 시모는 딸아이의 마음을 무시했답니다. 수연이의 이 말을 밀며 이년아, 날도 더워 죽겠는데 왜 붙으려는 거야? 그리고 네가 이 예쁜 짓을 했어야 내가 안아줄 거 아니니? 저리 가라. 곧 네 엄마 오니까 엄마한테나 실컷 안겨라. 하고 말하더군요. 이 장면을 다시 보고 들으니 부하가 치밀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사악한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고 사랑을 받고 싶어 했어요. 저는 딸아이를 혼내고 매를 들었던 순간을 후회했고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저만큼이나 속이 상했는지 포효하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영상은 잠시 후 제가 딸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으로 끝이 났죠. 요즘 수연이가 저녁밥을 많이 먹는 것 같더니 어머니가 밥을 주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나도 당신처럼 상상도 못했어. 그냥 잘 놀고 와서 많이 먹는 거라 생각했다고. 그런데 보다시피 어머님이 수연이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됐다고. 여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혼란스러워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난 그냥 못 넘어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해결할 테니 당신은 옆에서 두고 보기나 해. 그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시를 붉혔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밤 수연이를 안방으로 안고 들어와서 가운데에 눕혀 머리를 쓰다듬고 안아주며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한테 딸아이를 친정에 맡긴다고 연락했고 남편과 친정에 수연이를 맡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밥을 굶기고 방임한 것과 도둑질을 시킨 아동학대죄와 도박죄로 긴급 체포하겠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형사들과 동행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시댁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반찬거리 좀 드리고 용돈 좀 드리러 왔어요. 그래 잘 왔다. 잠깐 기다리거라. 이윽고 실실 쪼개며 현관문을 열어주자 형사들이 시어머니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손녀딸을 학대하고 도박을 했다고? 얘 며느라 이게 다 무슨 짓거리냐? 너 시연이한테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따위 짓을 벌이는 거야? 어머님 저희 다 알아요. 그동안 어머님이 수연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다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구나?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취급을 당하니까 열이 받는다고? 그러자 형사들이 안방문을 열고 도박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노인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어머님
이러고도 거짓말 하실 거예요? 이건 그냥 재미삼아 하트 좀 친 거야. 수연이가 오늘 못 온다고 해서 친구들을 부른 거라고. 야, 짭새들아. 니들이 뭔데 다짜고짜 와서 내 친구들한테 수갑을 채워? 예진여 씨, 당신을 도박 및 아동학대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니의 시어머니는 뒷걸음질을 치며 체포를 거부하더군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며느리가 날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지. 네 딸내미가 뭐라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다. 난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할머니라고. 웃기지 마세요. 제가 수연이 옷에 몰래 수영 카메라를 달아서 어머님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모두 다 확인했거든요. 제 딸에게 제 돈을 훔치라고 명령하는 것부터 해서 굶기고 방임한 장면이 다 담겨 있다고요. 어머님이 그러고도 할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뭐? 나한테 몰래 카메라 찍었다고?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를 감시해? 그리고 시몬은 저에게 애가 한 끼 굶는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고 변명했고 방임한 것도 자립심을 키우려고 한 거라고 하더군요. 또 도둑질을 시킨 건 자기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연이 양육비라며 애 하나 돌보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며 쌍욕을 했답니다. 개 같은 오라질려나. 내가 친히 손녀딸을 잘 돌봐줬는데 그깟 일로 날 신고해? 애들은 원래 강하게 키워야 하는 법이야. 혼자 무인도에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립심과 독립심을 길러준 거야. 진짜 구제불능이네요. 이런 인간 쓰레기가 내 시어머니고 수연이 할머니라는 게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솟습니다. 당신이란 인간과는 앞으로 영원히 좀 만나지 않고 살아야겠어요. 이 오사란 년이 제대로 미쳤구나. 네 딸년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밉사인가 했더니 다 네 년을 닮아서 했어. 마이키도 못 알아듣고 시키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덜 떨어졌단 말이야. 시어머니 입에서 제 딸 이야기가 나오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짐 튀겨가며 체포를 거부하는 시모에게 다가가 기싸대기를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달려들었는데 형사들이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차를 탈 때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발광을 했습니다. 결국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고 검사가 오자 사태 심각성을 파악하더군요. 변호사를 급하게 구해서 대화를 나누더니 유치장 안에서 저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아들,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도박에 미쳐서 사리분별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구나. 내가 손녀딸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제 와서 이런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가셔서 벌을 받으세요. 알았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판사한테 선처해달라고 하면 얼마 살지 않고 나올 수 있다는구나. 세아가 네가 탄원서 한 장 보내주거라. 그럼 금방 나올 수 있어. 우리 좋게 해결하자. 지금 사과하는 이유가 형을 주려고 그런 거였어요. 진짜 사람 대우를 해주면 안 되겠네. 이 미친 여자야. 감옥에 가서 냉골 바닥에서 자다가 입이 돌아가 버려라. 제가 분노를 표출했더니 시어머니가 창살 사이로 팔을 뻗으며 제 멱살을 잡으려고 하더군요. 너 인연 이리 와봐. 내가 깜빵에 가기 전에 널 아작내고 가야겠다. 날 모함한 것도 모자라 악담까지 해?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창살 사이로 나온 시모의 양팔을 잡고 얼굴에 가래침을 확 뱉어주었어요. 짐승보다 못한 년. 탄원서 보내줄게. 널 엄벌에 처해달라고 판사님한테 똑똑히 전해줄 테니까 시궁창에서 평생 썩어봐라. 저는 등을 돌려 남편에게 나가자고 눈치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이번에는 남편에게 애원하더군요. 아들아, 엄마 좀 살려줘. 네가 엄마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어머니,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은 상상도 못할 고통을 받았어요. 트라우마로 남게 되면 보통 아이들처럼 자랄 수 없다고요. 당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감옥에서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다시 볼 일 없을 거예요. 개 같은 놈아. 내가 네 애미인데 어디서 천년을 끊겠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다고 다들 이 난리 치는 건지 모르겠네. 남편도 등을 돌리자 시어머니는 쌍욕을 하며 끝까지 악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이와 저는 시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평생 용서하지 않고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징역을 받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써서 꽤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딸 수연이를 데리고 아동심리센터와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에게 데리고 가서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저는 돈보다 딸이 중요해서 일을 그만두고 24시간을 딸아이 곁에 붙어 지냈어요. 그런데 저희 예상보다 딸아이가 받은 공포와 충격이 커서 1년 내내 병원에 다녔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조금씩 풀리며 유치원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수연이는 아무것도 가고 싶지 않아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놀이터에라도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 할머니 집에 데려가는 거야? 나 거기 가기 싫어. 아니야, 이제 할머니 집에 절대 가지 않아. 할머니를 볼 일도 없다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 엄마랑 놀이터 가서 놀자. 거짓말. 나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무섭단 말이야. 그렇게 수연이는 외출 자체를 거부했고 집안에서만 지냈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지고 어떻게 딸아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고 매일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7살 여름이 지나자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이 조금 잊혀졌는지 다시 유치원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와 남편은 천만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고 웃으며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남편이 이직한 회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해 배달 일을 그만두고 제 자리를 찾았답니다. 그이는 자기 엄마 때문에 이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게 되었다며 크게 자책했고 매일같이 저와 딸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줬답니다.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감옥에서 욕설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있네요. 4개월이 지난 요즘은 딸아이가 유치원에 잘 다니고 심리센터도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제 딸아이 마음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길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딸아이를 데리러 가봐야겠네요. 제 이야기를 귀 기려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